네, 2025년 11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11월 29일은 유경수 여사 탄생 100주년입니다. 딱 1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퍼스트 레이디로 꼽히는 유경수 여사가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참 육여사에 대해서는 미스테리한 점이 있어요. 저도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취재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지만 제 의문에 답하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일부분은 제가 상상으로 풀이를 할 겁니다. 그 전에 박정희를 정리할게요. 박정희라는 사람은 대일항쟁기 때 대구 사범을 나옵니다. 당시 사범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이 가는, 수재들이 가는 학교였죠. 좀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그 후에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가 되는 제1고보, 제2고보를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범학교로 갔는데 박정희는 대구 사범을 갔습니다. 대구 사범을 마칠 때쯤에 집안에서 결혼을 시키죠. 그때 결혼한 분이 김호남이라는 분이에요. 김호남 씨와의 사이에서 박정희는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분이 박재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경에서, 경북 문경에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죠. 지금 치면은 초등학교 교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때려치고 도망치듯이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 가가지고 그때는 만주국이라고 이제 1911년 중국에서 손문이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민국을 만들죠. 그 중화민국에서 지금 대만하고 중국이 나왔다고 봅니다. 11년에 무너진 그 청나라 세력을 1931년인가요? 연대가 좀 자신 없긴 한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중화민국에서 만주, 지금 만주라고 하는 지역을 떼어내서 만주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제를 청나라 마지막 왕이 됐던가? 그 부의를 황제로, 만주국의 황제로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일본도 그 당시엔 대일본 제국인데 만주도 제국, 만주 제국이죠. 그 대일본 제국 밑에 괴뢰정부 만주 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만주국에서 신경이 지금 장춘인가 아마 좀 자신이 없네. 그쪽에 걔네 수도가 신경이 장춘일 겁니다. 지금 그쪽에 중국 장춘. 거기다가 사관학교 개념이죠. 군관학교. 이 공산권에서는 장교를 군관이라고 합니다. 신경군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는 아직 국적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1930년대 이야기죠. 그리고 또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족, 5개 종족이, 민족이 있다. 뭐 만주족, 뭐 중국인들, 뭐 이렇게 5족 협파를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따라와 살 수 있었어요. 국적이라는 게 아직 없을 때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그 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거기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다닐 때, 신경군관학교 성적표를 한번 구했었는데, 3등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자기네 보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가죠. 1년인가? 그래서 일본 육사를 다니고 돌아와서 만주군의 장교가 됩니다. 지금은 소위들, 중위들이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지만, 물론 그때도 젊었지만, 그 당시에 소위 중위는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만주군에서 소위를 하다가 중위가 된 상태에서 일본이 원폭을 맞고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만주국을, 그 카이로 선언을 2차 대전 중에 미국, 영국, 그 당시에는 자유중국이죠. 지금 대만의 뿌리가 되는 장개석이가 만나가지고 미리 합의를 하기를 일본이 패망하면 만주국은 다시 중국에 집어넣는다. 그런 합의가 있어서 만주국이 해체되고 그대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만주국이 없어졌으니까 만주국에서 벼슬했던 사람들, 군인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박정희는 계급장 날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자기는 꿈이 적성이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깨진 거죠. 어쨌든 뭐 국가의식을 떠나서.
그래서 이쪽에 와서 할 일 없이 있다가 국방경비대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육군은요, 처음에는 미군이 와서 군정을 하는데 그 미군들이 하는 영어를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군사 영어 학교를 만듭니다. 영어 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먼저 그들이 한국군 육군 최초로 인관을 하고 이어서 국방경비사관학교를 만듭니다. 1기가 있고 2기로 박정희가 들어옵니다. 박정희는 이미 만주라는 나라에서 중위까지 했으니까 군 경험이 많은데도 우리나라 군대에 들어오려니까 다시 사관학교를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인관을 해서 쭉 지내는데 그때 우리의 형편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박정희의 형 박상희 씨는 좌익이었죠. 그래서 해방 직후 대구 폭동,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광주 사태 같은 거가 대구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 형을 가장 좋아해서 그 형이 박정희를 대구 사범에 보냈다고 하죠. 즉 그런 게 있어갖고 박정희가 남노당, 박헌영이 이끄는 남노당에 가입을 해서 군인이니까 남노당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은 영남 지역에서 유격전을 펼리는 유격전, 게릴라전, 빨치산 전쟁을 펼치는 영남 유격사령관으로 비밀리에 지정돼 있었죠. 그러다가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1948년 제주에서 50선거를 하게 되죠. 국회를 만들게 되죠. 근데 거기에 반대해서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큰 사건이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제주도는 50선거에 참여를 못하죠. 그래서 남한 땅에서만 국회의원을 뽑아갖고 대한민국에 출범합니다.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 제주 4.3 사건이 계속 진압이 안 되니까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추가로 보내려고 할 때 10월 19일 날 거기에 있던 지창수 등 공산 세력,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부대원들, 장교들을 사살하고 선동을 해서 순천 여수 지역을 해방구로 만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광주에 있던 4연대가 그들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상당수가 거기 합류해버려요. 4연대, 14연대가 무너집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때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죠. 그 양반까지 와서 진압하다가 그도 위력 시위한다고 장갑차 탱크 위 몰고 가다가 앉아가다가 총을 쏴서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군에는 너무 군에 빨갱이가 많구나 하고 숙군, 즉 공산주의자를 찾는 수사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가 검거가 되죠. 영남 유격사령관 드러나고 그래서 박정희가 잡히게 되는데 그때쯤 박정희가 아까 말한 대로 처음 결혼해서 박재옥이라는 딸을 낳고 김호남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주 가서 계속 살다가 왔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본초를 잘 안 찾아갔어요. 뭐 고향 어쩌다 가도 막 도망치듯이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검거가 되기 전까지 서울에 있으면서 원산 출신 이화여전, 지금 이화여대의 전신을 나온 이혈란이라는 학생하고 같이 삽니다. 이혈란 씨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원산에서 이제 이화여전 다니다가 고향에 안 간 사람인데 그 이제 박정환하고 살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가. 근데 박정희가 남노당 사건으로 딱 걸려드니까 내가 빨갱이가 싫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빨갱이랑 살았구나 하고 도망칩니다. 박정희는 그때 잡혀가지고 사형이 구형됐다가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아마 선고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워낙 실력이 약간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문관, 군대 가면 군무원 있죠. 그런 걸로 채용이 돼가지고 워낙 머리가 좋고 하니까 육군 정보국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렇게 돌아와 보니까 여자가 도망갔죠. 그래서 박정희가 그냥 그 이혈란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못 찾죠. 일설에 따르면 전쟁 중에 그리고 나서 전쟁 가잖아요. 한번 만났는데 박정희가 반가워서 내렸는데 그냥 도망쳤대요. 끝까지 이 여자는 박정희를 싫어했습니다. 박정희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1950년 6월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병사가 군인이 딸리니까 군사 경험 있는 사람 다 불러들여요. 그때 불러들인 사람이 박정희가 불러들이고 47년도인가 48년도에 김구를 암살했던 안두희 씨도 감옥에 있다가 돌아와서 육군 중위로 돌아오고 박정희는 육군 소령으로 다시 원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50년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계속 깨지잖아요. 깨져갖고
6월 말에 서울이 함락되고 7월 초에 뭐 대전이 함락되고 7월 말쯤 되면 낙동강 전선에 몰려서 낑낑댈 때 아닙니까? 그 8월입니다. 50년 8월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유경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이해하려면 그의 아버지 육종관 씨를 알아야 돼요. 육종관 씨는 당대 최고의 부자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해방되기 전에 예일항쟁 때 조선 7대 부자였다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 양반은 7남매 2남 5녀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막내 아들이고 막내. 원래 대지주의 아들이었는데 형들은 다 훌륭했는데 사업도 잘했고 근데 이분도 대단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육종관 씨의 형이 육종윤 씨인데 이 친형이 숙부한테 양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형인데 양자 갔으니까 사촌이 돼버린 거죠. 이 육종윤 씨의 아들이 육정수라고 우리나라 기독교사 YMCA사에서 꼭 나오는, 그리고 이 육정수 씨는 배제학당 다니면서 아마 이승만하고 같이 동기동창일 겁니다. 그래서 갑심정변에도 참여하고 조선을 붕괴시키자는 상당히 개화기의 엘리트였죠. 근데 이 육종관 씨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부인이 이경영 씨였어요. 이경영 여사고. 그리고 이경영과의 사이에서 1남 3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둘째 딸이 유경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일 항쟁이 때 이야기라서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육종관 씨는 기록이 따라 다른데 첩이 5이었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가가 충청북도 옥천에 있어요. 저는 한 2번, 3번 가봤어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해봤는데 그 공식적인 첩은 그때는 5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첩이 아닌 데에서도 자식이 난 사람들이 있어서 뭐 최근에도 뭐 이 출생 증명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처하고 사이에서는 1남 3녀인데 첩하고 난 자식이 18명이 있어서 12남 10녀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대일 항쟁기 때 있는 집안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그 호암 자전, 자기가 쓴 자기 자서전 보게 되면 거기 일본 여성을 자기가 첩으로 들고 거기에 자식이 있다. 그래서 그 자식한테 뭘 주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병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6.25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종관 씨도 그 가족을 이끌고 대구로 와 있을 때 거기에서 박정희하고 유경수 여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박정희는 1917년생이니까 50년이니까 33살. 그때는 그게 지금 따지면 한 45세쯤 되는 거예요. 근데 육여사도 1925년생이죠. 원래 갖다 100주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충 만으로 25인데 25이면 요즘 따지면 여자 35, 된 거야. 노처녀야. 근데 육여사가 그때까지 혼인이 들어오면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 박정희를 만나면서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둘의 중매를 주선한 거는 육여사의 사촌, 이종 사촌이에요. 그 사람이 신모인데 그 양반은 박정희가 졸업한 대구사범 출신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을 하다가 전쟁이 나서 군인으로 쏘이가 됐는데 쏘이가 되었고 박정희가 있는 그 부대에 일하면서 몇 달 안 됐겠지. 8월 달이니까 박정희한테 매료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양반이 박정희가 이혈란이라는 여자를 잊고 막 헤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딸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본처가 있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워낙 박정희를 좋게 존경해가지고 우리 이종 사촌 누나 중에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오 라고 해서 만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야, 그 부잣집 딸이 박정희를 보고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경영 여사인데 이경영 여사도 가자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 대해서는 지금 두 분 다 고인이 돼서 왜 그랬는지 증언할 방법이 없는데 일설에 따르면 이경영 여사가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유경수는 후처로 들어가야만 무난하다. 그런 게 있어서 보냈다는 게 있고 뭐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근데 육여사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걸 후처로 가고 그리고 그 자기 이종사촌 그 군인이었던 분이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처가 있고 딸이 있다는 얘기도 다 알았어요. 근데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두 모녀가
아버지한테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때 이 육여사는 자기 언니가 있었죠. 둘째 딸이니까. 그 언니의 남편이 해방 직후에 서울고등학교 수학선생을 하다가 부부가 자랐는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제 혼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아마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5명의 첩을 그 옥천에 가면 그 99간 집이거든. 거기 한 울타리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임금들이 있으면은 부인이 왕비가 있죠. 왕비가 비죠. 그 밑에 빈. 그 다음에 뭐 숙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걸 임금의 첩들을 왕비가 관리하잖아요. 그걸 내명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경영 여사가 살았던 거죠. 그리고 대일 항쟁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지금 옥천 초등학교인가 거기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육여사가 지금 사직터널 부근에 있는 배화고녀로 갑니다. 지금은 배화여자대학교죠. 옛날 얘기하면 전문대학인데 배화여대로 가는데 요거로 가는데 그때 보게 되면 서울의 작은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작은 집은 숙모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첩의 집에서 다닌 겁니다. 그 육종관 씨의 첩은 기록을 보게 되면 서울 분이 있어서 서울댁이 있고 옥천 출신이어서 옥전댁이 있고 또 개성 출신인데 두 자매가 둘 다 없는 그래서 큰 개성댁 작은 개성댁 그리고 일본어 가르쳐준 선생이 또 첩이 돼서 남촌댁 그렇게 돼 있는데 또 6명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중에 큰 개성댁인가 하는 분이 서울에 살았는데 그건 자기 출신이 이제 개성이니까 개성댁인 거고 그래서 그 집에서 그 학교를 다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육여사는 부잣집 딸로서 아버지가 막 여자 관계하는 걸 그러니까 그 본처 말고도 다른 데서 자식이 또 있었다는 얘기는 그건 분명합니다. 숫자는 좀 헷갈리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 사이에 달달한 그런 거는 없다란 걸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화고녀를 졸업하고 해방 전이에요. 그다음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선생을 잠깐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있는데 그것도 해방 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큰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자기도 한번 아버지처럼 머리 해보고 싶다는 제가 보기엔 그게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다른 딸들은 그런 뜻이 없었는데 그리고 해방되고 5년이 지나 전쟁이 나서 아버지랑 같이 다 대구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전 사촌 남동생의 소개로 박정희를 만났는데 이 모녀가 모두 박정희를 좋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하는 순간에 나이가 몇 살이고 하니까 17년생 33살 그때는 보통 한 살 더 34살이라 그랬더니 미쳤냐 그러죠 아버지가. 미쳤냐고. 그놈의 자식이 총각일 리가 없다고. 펄펄 뜁니다. 근데 어찌저찌 해서 하여간 만나보기로 합니다. 만나는데 그것은 두 사람끼리 대화한 거니까 들은 사람은 없고 본 사람들은 있는데 기억을 쭉 보면은 이 육종관 씨는 새카만 군인이 온 거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전쟁 중에 군인은 죽을 수 있잖아요. 왜 죽을 놈한테 시집을 가냐? 그것도 반대했고 이거 총각 아니다. 분명히 의심도 했고 개다리 소박 놓고 여름이니까 이제 만났다는데 뭐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박정희는 뭐 서로 외면하고 박정희는 지포라이터를 꺼내서 그때 그 담배를 폈던 모양이죠. 불을 껐다 켰다. 그거는 어디나 다 기록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었고 불편한 만남이었고 기싸움 비슷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8월인데 약혼을 하죠. 그 약혼식에 아버지가 안 옵니다. 약혼 한 걸로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결혼을 대구에 있는 계산성당에서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또 안 옵니다. 아버지는 팔팔 뛰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못 간다. 근데 육여사하고 육여사 어머니 이경영 씨가 우겨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유명한 결혼식 때 일화가 허억이란 분이 주례를 받는데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빵 터졌는데 그거와 더불어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장인이 안 왔다. 결혼식 사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랑 결혼하니까 박정희랑 사는 건데 가난하게 살죠. 근데 이 장모 이경영 여사를 모시고 삽니다. 그때 육종관 씨가 부인 쫓아버린 것 같아요. 일설에 따르면은 부인이 남편하고 보기 싫어서 나왔다는 설도 있는데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장모를 모시고 삽니다. 박정희는 결혼하기 전에 육종환하고 만나서 이렇게 어색한 만남을 했죠. 그리고 결혼식 때까지 한 번도 안 봤고 결혼 후에도 안 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게 1950년 12월로 저는 결혼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육종관 씨는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부인을 안 봤어요. 사이도 안 봤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딱 11년, 결혼하고 11년, 만 11년은 안 됐지.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구미에 가게 되면 박정희 기념관에 가면 남자가 혁명을 해야지 남아 뭐 옛날 남이 장군처럼 남자 나이 20에 미평국 세상을 평전하지 못하면 어찌 남아려 하는 그런 시를 쓴 게 쭉 있거든요. 박정희가 막 큰 꿈이 많았던 딱 이룹니다. 그래서 대권을 지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자 유영수라는 사람이 그 부잣집 딸이 빨갱이 출신에 여자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돈도 없고 전쟁터이면 죽을 수 있는 군인한테 왜 갔느냐는 게 난 이게 궁금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답을 못 줘요. 저 해석은 뭐냐? 아마 유경수라는 사람은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크게 하고 싶었지 않았겠느냐. 그럴 만한 남자를 찾았는데 박정희를 보고 그것을 느껴서 잡았지 않겠냐는 게 제 해석인데 그런 면에서 육여사는 중국에서 보게 되면은 진시황의 진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방하고 항우와 경쟁하는 하다가 유방이 이기죠. 그 유방의 부인이 누굽니까? 입구자 두 개 이렇게 아래로 쓰는 여씨, 여태우라 그러죠. 근데 그 여씨 그 분이 젊었을 때부터 자기는 그때는 여자가 넘버원은 안 되는 세상인데 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사람이면은 저처럼 서생 출신 뭐 관료 출신 이런 자들은 큰 거 못해요. 그냥 주색 잡기에 능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기백도 있고 배짱도 있고 이런 자들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잡놈이죠. 그게 유방이었죠. 능란한 장사꾼이고 그걸 딱 잡아서 뭐 달달한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결혼했는데 그 유방이 귀족의 명문가에 하는 항우를 날려버리죠. 그때 고용했던 유명한 장수가 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5세의 유경수는 여태우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하는 걸 쭉 봤고 사랑은 별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버지처럼 큰 사업이야. 근데 여자는 어려워. 그럼 누굴 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박정희.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박정희가 1950년 5월 16일 새벽 그날 새벽에 들었다 나가죠. 이제 쿠데타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일공수 여단 있는 지금 일공수로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갈 때 그거 다 알죠. 남편이 뭐하러 가는지. 자,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이 반역을 하러 가는 남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붙잡겠다 그래요. 야, 박정희는 그때 투스타야. 야, 너 지금 나갔다 잘못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 군인연금 다 날라가. 너 가만히 있으면 군인연금 받잖아. 박정희 그때 사단장 지냈어요, 이미. 더 이상 진금은 뭐 어려운 데 몰려있지만 투스타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나갑니다. 근데 그걸 딱 붙잡지도 않고 그때 나가기 전에 그러죠. 그네 숙제 좀 봐주고 가세요. 자식 한번 둘러보고 가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어디서 보이는가 하면 12.12 때 전두환 소장이 정승화 참모총장을 잡는 계획을 만들죠. 그리고 그게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자기가 골로 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때 이순자 여사하고 거기도 아들 셋에서 딸 하나죠.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 이순자 여사 포함해서 그 자녀들도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담담하게 잘하고 오시라고. 이거는 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혁명이 성공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육여사가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해요. 그때 박정희는 자기 장모를 모시고 청와대로 들어가죠. 그리고도 장인은 안 만납니다. 장인은 그 후에 박정희 시대 때 폐암에 걸려요. 뭐 담배 옛날에 많이 폈으니까. 그래서 폐암 걸리기 전에 폐암 걸릴 때인가 그때쯤에 박정희가 이제 병원 가서
했다는데, 화해했다는데, 화해했다는 건 낭설이고, 벌써 이미 이 양반은 뭐,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다가 온 거고. 그리고 그 장인이 돌아가실 때도 박정희가 장례식에 가긴 가는데 끝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낙선 같이 자기 측근들한테 저 영감한테 나는 밑보였어 하고. 그러니까 사위하고 장인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서로 화해 못했다고 보는데 일선은 그래도 마지막에 봤으니까 화해는 했다라고 합니다. 이경영 여사는 절대로 남편한테 안 돌아갔어요. 자, 그럼 그 집안의 이야기고, 육여사는 딱 퍼스트 레이디가 되니까 그땐 국모라고 많이 불렀죠. 국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단한 게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병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르죠. 막 살이 썩어 들어가. 소록도에서 그 외국인 수녀들이 와서 하다가 그분들 국민훈장 받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 손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문둥병 환자들 제법 많이 들었어요. 참 세상 어려운, 그분들을 위한 걸 많이 해요. 근데 소록도만 간 게 아니라 기록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간 걸로 돼 있습니다. 전라도 어디 있는 것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73년도에는 이 한센씨 환자들을 불러서 청와대로 불러 다과에 열고, 나주에 한센인총 가고 익산에도 가고 많이 갑니다. 소록도에도 가고. 물론 아니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이게 전염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막 살이 썩는 게 두려워서 보기 싫어서 못 하는데 이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죠. 자, 저는 세상에서 보니까 킹이 되는 방법은, 세상 싸움으로 해서 다 싸워갖고 5천만을 싸워갖고 이기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내면 사람들이 와 대단해 하고 존경할 수 있는 거죠. 박정희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서 존경을 받았다면, 이 육여사는 남들이 가장 꺼려하는 그 한센인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 대단하구나 하고 인정이 되면서 나는 가장 위대한 퍼스트 레이디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박정희하고 유경수 관계는 달달한 부부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육여사가 돌아가신 게 50도 안 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5년생이니까 61년도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 35. 30대 후반에 청와대에 들어간 거죠.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그때 젊은 여자가, 그래, 지금부터 10살 많다고 치면, 느낌상으로. 그래서 40대 후반의 여자가 사모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건데, 윤영사는 아주 그 아버지처럼 큰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74년도, 만 50이 안 된, 49대 이제 쉽게 말하면. 근데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8월 달이니까 만 48세 때 문세광의 총을 맞아 죽습니다. 문세광 사건은 제가 상당히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이 문세광 씨의 어머니가 육말순입니다. 같은 육씨, 같은 옥천 육씨예요. 그리고 그때 이 육말순 씨는 일본 오사카에 살았죠. 예. 그때 남편이 돌아가셔갖고 다른 이제 문세광한테는 의부, 계부라 그래야 되나? 고모 씨하고 이제 부부로 살고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문세광을 살면서 거기서 상옥고등학교 나와서, 그때는 고등학교도 엘리트니까 대한민국에 독재자가 있다, 자기 제거하겠다. 그걸 갖다가 오사카 이쿠노쿠 구에 있는 조총련 간부가 자꾸 주입시키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한 파출소에서 권총을 훔치고, 권총집은 오사카에 있는 강 어디다 버리고 총을 분해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쏘는 거죠. 박정희를 쐈는데 육여사가 맞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때가 1974년 8월 15일.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가 제가 뭔가 6학년쯤 되겠다. 그날 하늘이 새빨갔어요, 저녁에. 총 쏜 거는 알았어요. 바로 TV로 생중계가 됐으니까. 전쟁 난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육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50도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육여사가 가장 위대한 퍼스트 레이디였다.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도와주고 뭐하고, 그 남편하고는 막 의견도 막 제시하고, 거의 대등한 부부관계로 했던 겁니다. 저는 육여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육여사는 이렇게 뭐 요즘 드라마 보게 되면 다 연애에 빠져 있잖아요. 그 연애가 아니고
아버지처럼 여장부답게 크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박정희를 잡았고 그 둘이 그 배포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 하는 날도 혹시 잘못될지 모르니 애나 한번 보고 가시오 라고 하고 성공시키니까 전혀 떨림 없이 가서 그 역할을 30대 후반의 나이로 척척 해내고 36에 청와대 입성한 거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일설에 따르면 그거 아마 맞을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큰 홍수가 들어서 파주 어디에 물이 잠겼는데 구호 물품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배를 대라고 해서 본인이 그 배를 타고 물자를 싣고 들어가서 전달했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기가 죽는 거죠. 아이고 대단하구나. 박정희도 조그만 사람이 눈매가 파닥한데 육여사도 일설에 따르면 육여사 키가 더 컸다 그러죠. 박정희도 늘 보면 나보다 키 큰 여자 만나러 간다고 장가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유경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 육여사도 총을 맞아 돌아가시고 박정희도 총을 맞아 돌아가십니다. 2025년 11월 29일 유경수 탄생 100주년입니다. 저는 그 전에 한번 유경수 생가에 갔다가 거기 가면 옥천 읍내에 오게 되면 유경수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비를 맞아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쯤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만큼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해서 아쉽습니다. 육여사 100주년 맞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 대통령에 대한 영부인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은 잘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지금 대통령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